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근로기준법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20페이지 저희가 이제 경영상의 해고와 관련된 부분에서 신고시 포함되어야 될 사항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우선 재고용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해서 해고된 근로자를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을 뽑아야 할 경우에는 그 근로자부터 먼저 채용해 주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사실 3년 동안 그 자리 들어가길 기다리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렇다 보면 사실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실효성 있는 조항은 아닌데 어쨌든 사람을 뽑아야 된다면 해고된 근로자 있다면 그 사람부터 먼저 채용해 주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고 예고라고 해서 자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우리 보통 한 달 전에 미리 얘기해 주게 돼 있죠. 그게 해고 예고예요. 그래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해고 예고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사장인데 저 근로자가 너무 미워. 그래서 하루라도 더 근로시키고 싶지 않다 그러면 따로 이제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통보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걸 한다면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오늘 그만두게 하고 30일치 주면 되겠죠. 그럼 한 달 전에 통보를 한 거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가 너무 미워서 하루라도 더 근무 보기 싫다 그러면 해고 예고 수당 줘서 내보내면 돼요. 네. 그래서 그때는 통상임금이라는 걸 준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해고할 때는 서면으로 통보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구두로 그러니까 말로 통보하지 말고 문서로서 만들어서 통보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해고 예고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래서 해고 예고 제도 적용 제외자. 예.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고할 때는 미리 30일 전에 통보해 줘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이 경우에 속하는 근로자는 내일 당장 그만두세요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이 안 된 자, 일용으로서 3개월 미만자. 두 번째는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2개월 미만 기간 사용자. 세 번째는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안 된 자,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안 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계절적 업무로 6개월 이내 사용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예, 수습 근로자죠. 요런 5가지에 속하는 사람들은 해고 예고 없이 홍길동 씨 내일부터 그만두세요 이렇게 해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고 예고 적용 제외자. 문제를 꼬아서 내는 거죠. 해고 예고 적용 제외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뭐 이렇게 물어봐. 꼬우는 거죠. 그럼 뒤에 이제 그 지문 중에 이런 거죠.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경과된 자. 그럼 이 사람은 해고 예고 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죠? 그걸 물어본 거예요. 해고 예고 제외자에 적용돼야 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뭐예요? 해고 예고 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경과된 자, 이 사람은 해고 예고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꼬아서 내니까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개념을 생각하세요. 해고 예고를 해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근데 해고
예고 없이 내보내도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게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과 이행 강제금, 요거는 사례를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3월 30일 날 해고를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해고당할 만한 사유가 아닌데 사장이 억하심정이 있어서 나를 해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3개월 이내요. 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겠죠. 처음에는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으니까 요것 좀 구제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제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조사를 해서 보니까 당신 뭐 해고당할 만했네. 그럼 기각 처리래요. 근데 그렇지 않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조사를 들어가야 되겠죠. 조사. 접수를 받고 접수 후 정식 접수 후 조사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도 소환하고 사용자도 소환을 해요. 근로자도 얘기를 들어보고 사용자도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당해고야. 그러면 이 조사가 끝난 다음에 사용자한테 부당해고 결정이 나면 원직 복직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사용자가 원직 복직을 시켜야 되는 거야.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그래서 이 판결 난 시점부터 다시 일하게 원직 복직을 시켜야 돼. 근데 이 원직 복직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냥 수용하면, 그래 알았어요. 저 홍길동이 다시 쓸게요. 이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를 거부했다. 그러면 노동위원회에서 너 내 말 안 들어. 너 그럼 벌금 내릴 거야 해가지고 사용자한테 미리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요. 당신 우리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 물릴 거예요 라고 미리 얘기를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이행 강제금이라는 걸 물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벌금과 같은 성격이에요. 그러면 이행 강제금은 1회에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년에 2회까지 가능하고 최장 2년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럼 총 4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2천만 원 4번이니까 뭐예요? 최고 8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한테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행강제금 물릴 거야. 그래서 이미 그래서 발부되면 그 다음에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나 벌금 내야 되니까 안 되겠다. 홍길동 씨 다시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요 라고 해도 이미 늦습니다. 이미 이행강제금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는 모두 납부해야 돼요. 깎아주지도 않습니다. 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수용하면 괜찮은데 나는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그럼 일단 수용하고 나서 중앙노동위원회 다시 상고하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하면 이제 이행 강제금이 물린다는 거죠.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 홍길동 씨 입장에서는 3월 30일 날 해고됐고 예를 들어서 이게 5월 1일 날 복직이 났다. 그러면 괜히 여기 가봤자 사장이나 미워하는데 회사 다니기도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저 3월 30일부터 시작해서 5월 30일까지 다녔을 거라고 생각해서 받는 통상임금 받고 그만두면 돼요. 그만둬도 돼.
이때는 본인이 사직서 내고 가는 거죠. 해고가 아니라. 그죠? 그냥 나 그동안 해고된 거가 아니라 일에 해고 자체가 부당한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일 계속 했으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받고 나는 그러면 그만둘래요.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행강제금이에요. 어쨌든 제가 지금 설명했던 대로 이행강제금은 사용자가 여기서의 부당해고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원직복직을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노동위원회가 부과하는 벌금 형태의 제재금이죠. 그게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1회에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1년에 2회 최장 2년까지 부과할 수 있고 그래서 최고 8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 교재 321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를 이해하셨다면 이 내용은 그대로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4절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근로자 보호에서 근로관계 종료라는 것은 여기서 뭐래요? 근로자가 사망해서 근로관계가 없어지든 혹은 근로자가 퇴직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든 그런 경우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모두 이루어져야 돼요. 14일 이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를 그만뒀을 때 원칙적으로 따지면 회사를 그만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달 급여와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거였다면 퇴직금까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 금품 청산해야 돼요. 회사 입장에선. 근데 보통 여러분들 14일 이내에 나오나요? 아니죠. 다음 달에 나오죠. 한 달 뒤에 나오죠. 그렇죠. 그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일이 넘어가면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법률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사실은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14일 이후에 지급해도 괜찮다라는 확인서 같은 거 받아둬야 돼요, 회사 입장에서. 그렇지 않으면 지연 이자 지급해야 됩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은행법에 따라서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지연 이자 지급해야 돼요, 원래는. 그 다음에 사용증명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경력증명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것을 근무했다라는 그 증명서를 근로자가 원하면 발급해 주라는 거예요. 대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회사 들어가서 한 달 이상 근무했어야지 발급 받을 수 있고요. 한 달 이내에 근무한 건 발급 받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회사를 그만둔 지 3년 이내에 요구해야지 3년이 지나서 요구했을 때는 회사에서 발급 안 해줘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보통 큰 회사들은 3년이 아니라 10년 뒤에도 경력증명서 좀 발급해 주세요. 그럼 보통 발급해 주죠. 근데 법률적으로는 3년까지만 보장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323페이지에 우측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임금, 5절 임금입니다. 자, 요 또 5절 임금 부분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 첫 번째 얘기했던 용어 설명할 때 평균 임금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임금은 평균 임금과 통사임금으로 나눠지는데 통사임금부터 먼저 적을게요. 통사임금은 첫 번째 근로의 대가로서 지불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통사임금,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고 사전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전에 약정된 거예요. 근데 평균 임금이라는 것은 3개월간의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후에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회사에서 격리 사무원 모집합니다 해서 채용 공고를 월 150 드립니다.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 이게 150이 통사임금이에요. 네, 사전에 주기로 약정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거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월급 A의 경우와 B, 두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A는 그냥 정상적으로 근무했어요. 두 번째 달에도 정상적으로 그냥 근무했어. 세 번째 달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했어. 근데 B는 잔업을 많이 했어. 그래서 첫 번째 잔업까지 해서 180, 두 번째도 잔업까지 해서 180, 세 번째는 잔업까지 해서 170 이렇게 받았어요. 또 한 사람 더 봅시다. C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첫 번째 달에 결근해서 그래서 140이야. 두 번째 달에도 또 결근을 두 번 했어. 그래서 또 130이야. 세 번째 달에도 또 결근을 해서 140이야. 그러면 평균으로 보면 이 사람은 150이고 이 사람은 한 170 얼마가 되겠죠. 170 한 5만 원 봅시다. 그냥 대략.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예요? 135만 원 정도 되겠죠. 대략적으로. 그죠? 이게 평균 임금이에요. 그리고 이게 통사임금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통사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거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거고 사전에 약정된 거예요. 사전에 결정된 거죠. 근데 평균 임금은 3개월 동안의 평균이라 3개월 동안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사후에 계산된 거죠. 이거 사후에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으로 3개월 동안의 평균하는. 그 대신 여러분들 이렇게 월급으로 보는 게 아니고 1급으로 봐요. 1급. 그러다 보니까 1 얼마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90일 동안 평균은 90일 동안.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드리기 편하게 이제 월급 개념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원래는 1급 개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사례가 주어진다면 그러면 자, 통상임금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래서 첫 번째가 해고 예고수당. 해고 예고수당 줄 때 이 통상임금을 해요. 그 다음에 시간의 근무수당. 세 번째 출산 전후 휴가급여. 급여 계산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계산할 때도 통상임금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연차휴가. 연차휴가 줄 때도 통상임금으로 해도 되고 이거는 통상임금도 가능하고 평균임금도 가능해요. 이거는 자,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칸을 쳐볼게요. 이거 안 지우는 게 나중에 또 예를 하나 들어볼 게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 평균임금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냐? 연차휴가. 두 번째 휴업수당 계산할 때. 그 다음에 재해 보상금 지급할 때. 그 다음에 퇴직금 계산할 때. 그 다음에 감급시. 감봉이에요. 감봉. 감급이라는 것. 징계 처리 중에 감봉이 있죠? 그 감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차 휴가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라는 얘기 있을 거예요. 그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연차 휴가는요, 회사의 취업 규칙에 정하기 나름이에요. 우리 회사는 연차 휴가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취업 규칙에 들어가 있으면 그 회사 직원들은 연차 휴가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근데 어떤 회사는 또 우리 회사는 연차 휴가 수당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연차 휴가를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차 휴가는 박쥐입니다. 이쪽에도 껴도 되고 저쪽에도 껴도 돼요. 회사 사장이 결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자, 어쨌든 근데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지는 거는 외우지 않더라도 이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지는 경우는 반드시 좀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그래서 앞자를 따서 외우든 어떤 식으로 외우든 여러분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연휴, 제, 태, 감. 예.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퇴직금이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퇴직금. 그럼 퇴직금이 평균 임금으로 계산되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려볼게요. 똑같은 거로 봅시다. 그냥 이 사람이 첫 달이 아니고 퇴직 3개월 전에 일한 거예요. A, B, C 세 사람이 석 달 뒤에 해고를 당하게 생겼어. 어쨌든 근데 A는 그냥 지금까지 받아오던 대로 일했어. 그러면 자 A, B, C 세 사람 다 5년 근무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A는 퇴직금 얼마 받는 줄 아세요? 150 곱하기 5년 해서 받고요. B는 얼마 받는 줄 아세요? 175 곱하기 5를 합니다. C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35 곱하기 5가 되는 거예요. 다 다르죠? 퇴직금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물론 퇴직연금으로 바뀌었어도 확정 기여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퇴직연금제로 바뀌었어도 퇴직금에 기본적으로 그걸 본인이 관리하지 않고 회사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놔두면 그러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이 다 달라요. 이 사람은 뭐 얼마죠? 750만 원인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얼마야? 5, 25, 5, 7, 35 875만 원이네요. 예. 이 사람은 얼마겠어요? 그럼 135 5, 25 예. 3, 5, 15, 17 예. 5, 1은 5 675만 원이네요. 예. 각각 다 다르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잘 생각한 거예요? 예, B죠, B. 이 사람이 퇴직금을 제일 많이 받아요. 똑같아요, 월급은 똑같고 근무 년수도 똑같은데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이 차이를 아신다면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어쨌든 이렇게 통상임금은 그렇게 외우지 않더라도 평균임금이 사용되어지는 경우는 반드시 외워라. 왜? 이 경우가 아니면 이 경우잖아요.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요건 예, 박쥐라는 거. 예,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쓸모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이에요. 임금 지급을 할 때 4대 원칙은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때 요 원칙을 지켜라라는 거죠. 첫 번째가 통화불입니다. 예, 통용되는 화폐로 지급되라.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달러도 상관없어요. 한국 돈으로 주지 않고요. 우리는 회사 월급을 매달 500달러씩 주기로 했다. 그 달러로 줘도 상관없어요. 왜? 달러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폐잖아요. 대신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했을 때 이 달은 많고 저 달은 적고 이런 식이 발생할 수 있겠죠. 환율 변동에 따라서. 어쨌든 통용되는 화폐로만 지급되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통용되지 않는 아프리카 저기 소규모 국가 카메룬 돈으로 줬다. 이런 건 잘 통용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통용되는 화폐로만 지급되면 돼요. 두 번째 전액불입니다. 다 주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예, 그 사람 한 달치 일했던 거 뗄 거 떼고 다 주라는 거예요. 그게 전액불이고요. 세 번째는 직접불입니다. 예, 본인에게 직접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대신 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기불이에요.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통화불과 전액불은 예외가 있어요. 통화불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혹은 단체 협약 등에서 회사가 어려울 때는 일부를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돈이 아니라 현물, 상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타이어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회사가 어려워. 그래서 월급은 현금으로 90%를 지급하고 나머지 10%를 타이어로 주기로 했다.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것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면. 네, 그 대신 일부지 전액을 현물로 지급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전액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다면 이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냐? 법에서 뭐예요? 4대 보험. 4대 보험 어떻게 돼요? 원천징수잖아요. 4대 보험 그 다음에 가근세. 이거 떼고 주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이 다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떼고 주죠. 그러니까 전액이 아닌 거죠. 일부를 떼고 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에 대한 노조비 혹은 뭐 동호회비 이런 거 사전에 공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공지해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두 가지는 예외가 있고 두 가지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요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다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매월 1회 이상 지급돼야 할 임금의 예외는 매월 1회 이상 지급 안 돼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1개월을 초과할 기간에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이라든가 근속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월 지급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상시 임금 지급. 말 그대로 비상시에는 임금을 미리 좀 줄 수도 있다라는, 미리. 가불이 아니에요. 가불이 아닙니다. 이미 일한 거에 대해서 미리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월급은 25일이에요. 근데 내가 20일쯤 돼가지고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겼어. 우리 시골집이 무너져가지고 큰일 났어. 빨리 아버님 어머님 모셔다가 어떻게 뭐 임시 숙소라도 마련해 드려야 되고 뭐 이래. 돈이 갑자기 필요해. 그러면 내가 전달 24일부터 지금 20일까지 근무한 그거 사장한테 저 급하니까 미리 월급 좀 땡겨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가불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비상시에는 임금을 먼저 줘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우가 근로자가 출산하거나 질병에 발생하거나 재해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혼인, 사망, 부득이한 사유로 일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등의 비상한 경우에 대해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런 거죠. 그게 비상시 임금 지급이고요. 그 다음에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은 도급은 여러 차례 이제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건설 같은 경우가 원청이라고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1차 하도급이 있고 2차 하도급도 있고 3차 하도급도 있고 그렇죠. 근데 나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속해 있는 근로자야. 근데 내가 월급을 못 받았어. 여기 사장이 월급을 못 줘서 어렵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하도급비를 안 줘서 못 받은 거야. 그러면 이 사람도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연대 책임을. 근데 이 2차 하도급자 사장은 또 1차 하도급에서 돈을 안 줘서 못 준 거야. 그러면 이 사람까지 연대에서 이 사람의 월급을 줄 책임이 발생한다는, 연대 책임 발생한다는.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직상 수급인이고 여기서 또 볼 때는 차상위 수급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과 이 사람 세 개 연대에서 이 홍길동이한테 임금을 줘야 될 책임이 발생한다. 연대 책임입니다. 하도급에서만 발생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휴업수당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회사가 일이 없어서 쉬라는데 내가 몸이 아파서 쉴 수도 있고 그것도 휴업이지만 회사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인데 대기업에서 파업이라서 우리 회사도 더 이상 만들어 놓으면 뭐 창고가 가득 차가지고 길바닥에 내놓지 않는 이상은 상품을 만들어도 어디 적재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사장이 야 우리도 며칠 쉬자 해서 쉬는 거. 그렇게 쉬는 걸 휴업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사용자의 규책 사유로 인하여 휴업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근로자의 규책 사유가 아니라 사용자의 규책 사유로 인해서 쉬게 될 경우, 그러면 회사가 쉬니까 근로자도 회사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 나간 것만큼 급여도 못 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업수당이라는 걸 회사에선 줘야 돼요. 그게 얼마냐?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이라는 거죠.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라는 거죠. 다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사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통사임금은 뭐 200만 원이에요. 근데 평균 임금도 200이었어. 이 사람은 뭐 그러다 보니까 평균 임금의 70%는 얼마예요? 0.7이면 140만 원이죠. 통사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라 그랬으니까 이거보다 훨씬 나와야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평균 임금이 이 사람은 300이었어요. 그럼 3, 7, 21, 210만 원이죠. 그러니까 70%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임금의 70%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사임금보다 많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냥 통사임금으로 지급해도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예. 취업수당에 대한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임금채권. 임금채권은 말 그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죠. 이게 채권이 임금채권. 그랬을 때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때라는 거죠. 그럴 때 회사 입장에서는 모든 채권이 있더라도 임금채권부터 우선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 부도가 났는데 은행으로부터 빌려온 돈도 있고 사채업자로부터 빌려온 돈도 있고 자기 친척으로부터 또 빌려온 돈도 있고 주주들이 돈 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 다 갚아줘야 되잖아요. 어쨌든. 근데 근로자들 임금이 있어. 그러면 이 근로자 임금부터 먼저 주라는 거예요. 돈이 남아있으면. 그럴 때 뭐 어떤 것부터 주느냐. 그래서 우선순위가 그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첫 번째가 그거예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그러니까 이 회사는 3개월 이상을 지금 임금을 안 주고 있었던 거죠. 체불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 그 다음에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에요. 이거부터 돈이 회사가 남아있다면 이거부터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 조세와 공과금을 납부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돈이 남으면 세 번째로 담보채권을 갚아라. 그래도 돈이 남았다 그러면 일반적인 임금채권을 주라는 거죠. 이 나머지 3년분 이상 있을 테니까 5년 근무한 사람은 5년치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임금채권. 그래도 돈이 남는다. 그러면 이제 일반 조세 공과금. 그래도 돈이 남았다. 그러면 일반 채권을 주라는 거야. 이렇게 회사가 망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임금 채권이 제일 우선인 거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그래서 내가 회사로부터 돈을 못 받았어요. 일하고도. 그래도 그걸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퇴직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라면 언제든지 노동위원회든 노동부든 찾아가서 나 임금 못 받았으니까 받게 해주세요 라고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가 그런 청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퇴직 후 3년까지는. 그래서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다. 그 다음에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와 체불 자료 제공.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범죄자가 발생하면 공개하죠. 인적사항. 똑같아요. 이것도 임금채권을 그러니까 임금을 상시적으로 체불한 사람, 근로자들한테 줘야 되는데 한두 번이 아니야. 이게 상시범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사업주 명단 공개. 임금 체불 시. 사업주 명단 공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거죠. 이름과 이런
그런 것들을 공개하는 거죠. 주민번호나 뭐 연락처 이런 것들. 그래서 첫 번째는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 명단 공개일 기준 3년 이내에 임금 등을 체불하여 3년 이내 임금 등을 3회 이상 2회 이상 2회 이상 체불하였고, 그다음 명단 공개일 기준 1년 이내에 2천만 원에 3천만 원. 네. 좀 헷갈리네. 3천만 원 이상을 또 체불했어. 그럼 이 사람 명단을 공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명단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주에 대해서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신용 아주 나쁜 사람이니까 돈도 빌려주지 마, 이런 뜻인 거죠. 예. 여러분들 신용카드 대금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기관에 통보해서 이 사람 신용 나쁜 사람이니까 이제 돈도 빌려주지 말고 카드도 만들지 못하게, 뭐 이런 식인가 비슷한 거죠.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체불 자료 제공이에요. 어디다 제공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합 신용 정보 집중기관, 종합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통보하겠다라는 거예요.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위하고 비슷해요. 명단 공개일 기준 3년 이내에 2회 이상 했고, 명단 공개일 기준 1년 이내에 이거는 2천만 원 이상이에요. 체불했을 때문에. 그러니까 여긴 3천만 원 이상이었는데 여긴 2천만 원이니까 여기 체불 자료를 제공하는 게 훨씬 더 강화되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임금 체불 자료는 그럼 어디서 결정하느냐? 그 후에 반가로 2번에 있는 것처럼 노동부 장관은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는 체불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된다. 3개월 이내가 아니에요. 이거 3개월 이상이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체불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임금 체불 정보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위원회에서 이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체불 사업주의 자료에서 빼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327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예외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래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요거 좀 오타가 났네요. 요거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거는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요거로 보지 마시고, 어떤 경우냐면, 자, 이 사업주 명단 공개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예요. 자,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갚았어. 지급시라든가. 두 번째는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언제까지 지급할 것이다라는 지급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임금체불 정보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또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행방불명이 됐어. 혹은 사망했어. 이런 경우에는 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명단 공개해서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이외에도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이건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제도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예 법 자체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이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얘기를 상세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만 돼 있냐면,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라고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거죠. 퇴직금은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퇴직 금액은 평균 임금 31분 곱하기 근속 연수예요. 예, 제가 평균 임금 얘기하면서 퇴직금이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래서 퇴직급여 보장에 관련돼도 소멸시효가 3년이다. 일반적인 임금채권도 3년이었죠. 예, 3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이 요즘 이제 중간정산을 쉽게 받을 수가 없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특별한 경우가 뭐냐?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든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러니까 간단히 표현해서 중간정산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예, 무주택자가 주택 구매하는데 돈이 모자라. 퇴직금이라도 좀 미리 갖다 써야 되겠어. 이럴 때는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주택자가 전세나 뭐 이런 거 얻을 때 전세자금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대.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 네,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돈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 중간정산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중간정산 신청한 날로부터 역사 내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 선고 받은 경우. 5년 이내 파산 선고 받았어. 파산 선고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빚을 다 갚고 이제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이 굉장히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땐 중간정산이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개인 해상 절차를 받은 경우에 5년 이내 개인 회생 절차를 받은 경우죠. 예, 이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임금 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예. 그 다음에 7번째는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등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경우. 요때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